오늘 이제 본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주가를 결정하는 요소의 가장 큰 요소는 기업 이익의 증가율. 어차피 그 민간 기업이라는 것은 성장을 위해서 설립이 되었고, 그 상장 회사의 경우는 그러니까 뭐 그 시장 경제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상장 기업이. 상장 기업의 주가는 기업의 이익을 확실히 반영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이제 여기 그 아주 골드만삭스라고 이제 대표적인 미국 증권사가 만든 자료인데, 1987년부터 전 세계 기업 이익의 증가율을,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을 연율로 표시한 것인데, 금년에 기업 이익이 전 세계적으로 한 5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50%. 아주 뭐 작년이 워낙 안 좋아서 코로나 때문에 기업 이익이 한 20% 감익을 했다가 기저 효과도 있고, 올해 뭐 전 세계적으로 with 코로나로 가면서 세계 경기가 회복이 되고 기업들이 가동률이 늘어나고 수요가 좋아서 기업 이익이 한 50% 증가했는데, 내년에는 골드만 전망에 의하면 성장률이 급격하게 둔화가 되는 한 8% 성장을 예상을 하고, 그 다음해인 2023년은 한 5% 정도 성장을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국내 증시는 하반기에 조금 주춤했지만 미국 주가는 올해 한 25% 가까이 올랐죠. 그래서 올해는 기업이익이 증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비단 한국은 좀 안 좋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주가가 아주 좋았는데,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는, 주식시장은 기업의 이익을 따라가기 때문에 성장률이 내년에 많이 둔화되기 때문에 내년은 만만치 않은 장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최근에 주가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저희가 삼성전자 주식을 한 주를 사든 카카오 주식을 10주를 사든 아니면 미국의 애플 주식을 100주를 사든 그 한 주식이라도 들고 있는 주주는 그 회사의 주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그 세계에서 존경받는 그 투자가 매니저가 워런 버핏이라고 미국에 있죠. 이분이 애플만 해도 그 회사 기업의 5%를 들고 있는 대단한 투자가이신데, 이분이 항상 강조하는 게 주주는 fractional ownership, 일정 지분을 가진 그 회사의 주인이다. 저희가 투자에 임할 때 항상 이러한 점을 명심을 하고, 그 다음에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주나 대주주, 주요 주주분들은 이런 점을 명심을 하고 소수주주와 같은 배를 타고 간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게 이제 거버넌스, 제가 이제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텐데 거버넌스의 핵심입니다. fractional ownership. 그래서 그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 기업의 성과가 한국 기업의 성과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가령 지난 10년 동안 미국 주가는 연평균 14% 올랐는데 한국은 연 7% 올랐습니다. 삼성전자를 빼면 그나마 그 성장률이 더 주가가 성장률이 둔화가 돼서 4%밖에 안 되는데, 매년 미국 기업의 주가가 좋았던 것은 여기 우리 그림에서 보다시피 S&P 500 지수,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500대 기업의 영업이익률, 그 기업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1994년 한 25년 전쯤 되는데 그 당시에 6, 7%에서 지금은 13%. 그러니까 지난 2분기, 3분기 실적을 보면 영업이익률이 거의 14%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은 성장도 많이 하지만 워낙 비즈니스 모델이 뛰어나서 수익성, 마진이 높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명심을 해야 될 게, 업종마다 그 기업의 수익성 및 그 성장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상식대로 가장 성장성이 높은 게 IT 기업인데, 여기 보시면 IT 업종은 지난 10년 동안 주가 성장률이 연 20%에 달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높은 게 당연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헬스케어, 의료 관련된 것이고 연 14%, 그 다음에 뭐 럭셔리 명품,
테슬라, 그 다음에 나이키 이런 소비재 제품이 포함된 경기 관련 소비재가 연 14%. 불행히도 가장 성장률이 지난 10년 동안 낮았던 업종은 금융입니다. 왜냐하면 금융은 테크놀로지가 발전하면서 계속 금융의 그 마진이 프레셔를 받고 핀테크 기업, 그 다음에 신용카드 회사, 비자 같은 데를 그 페이먼트 회사라고 그러죠. 이런 데들이 계속 영역을 넓히고 핀테크가 치고 들어오면서 금융업의 성장성은 둔화가 돼서 지난 10년 동안 주가 평균을 보면 모든 업종 중에 가장 낮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금융은 좀 어려운 국면을 걷는 게 아닌가. 한국이 뭐 대표적인 얘기죠. 그래서 우리 카카오뱅크의 시가총액이 전통 금융지주사 신한지주나 KB지주보다도 거의 뭐 2배 가까이 시가총액이 높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즘 가장 잘 나가는 회사들, IT,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메타버스를 하는 기업까지 포함해서 IT를 중심으로 제일 잘 나가는 기업들은 거의 모두 예외 없이 구독경제 모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독경제 모델은 실제 과거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70년대에 은평구의 가련동이라는 데 살았는데 저희 아버님께서 그 당시에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구독을 하셨고 서울우유가 저희 집에 배달이 왔습니다. 그거는 되게 이제 원초적인 디지털 커넥티비티가 없는 구독경제 개념이지만 최근에는 가입자와 지속적인 그 커넥션을 갖고 피드백을 받아서 새로운 그 서비스를 제품을 주는 그런 그 커스터마이즈된 디지털 구독 경제가 아주 활성화되어 있는데 구경제 회사들도 코스트코 같은 대량의 그 물건을 아주 저렴한 좋은 물건을 파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코스트코 양재동 매장을 저희 집사람하고 한두 달에 한 번씩 가는데 물건이 아주 좋고 저가에 살 수 있어서 뭐 몇십만 원어치를 사거든요. 그래서 근데 코스트코 같은 데는 재미있는 게 리테일 업체인데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연 38,500원의 연회비를 내야지 입장이 가능하고 그 카드를 입장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보면 코스트코 같은 구독 경제에 아주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회사의 주가는 배당을 포함해서 연 20%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좀 재미없는 유통업체로 보이는데 장기 주가의 성장성이 삼성전자가 동기간 동안 16% 올랐는데 더 높았죠. 그래서 이러한 모델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트코는 적정한 마진을 내고 많은 물건을 고객한테 파는 것이 목적이어서 매출 총이익률이 11%에서 거의 안정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주주도 좋고 고객도 좋고 납품업체인 벤더도 좋고 모든 데가 윈윈하는 그 비즈니스 모델을 구사하는데 지난 10년 동안 보면 이 회사는 주당 순이익이 매년 12% 증가를 했고 그 외에 주주 입장에서는 연 2, 3%의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어서 아주 우수한 구독경제 모델을 가진 회사죠. 이 회사는 구독경제 모델을 보면 회원이 한 40달러를 내는 회원이 한 1억 명이 넘는데 이분들의 90%가 재계약을 합니다. 저희 집도 당연히 몇 번 재계약을 했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40불을 내는 연 회원이 1억 명이 되니까 그것만 해도 매출액으로 바로 떨어져서 순이익으로 가는 부분이 4조 5천억입니다. 그러니까 구독경제가 얼만큼 파워풀한 것이 여기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이제 미국의 장기적인 기업이익의 성장률과 그 시장의 주가 수익 배수, 우리가 보통 valuation이라고 하는 price to earnings ratio를 보는데 거의 리니어한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되게 높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증시는 성장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여기에 보면 아마존, 엔비디아,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회사, 뭐 테슬라도 당연히 여기다 넣으면 오른쪽 위에 들어갈 텐데 이런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은 밸류에이션이 높고 반대로
성장성이 떨어지는 미국의 가령 통신사인 AT&T 아니면 시티은행 같은 데는 퍼가 미국의 대표적인 회사인데도 10배가 안 됩니다. 그래서 기업의 주가 밸류에이션은 성장성을 반영해서 어떻게든지 장기 성장성을 높이는 게 되게 기업 입장에서는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빅테크를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가장 대표적인 아마존을 보면 이 회사는 지난 10년 동안 여러 지표가 한 30%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이유는 이 회사는 비즈니스 모델이 워낙 뛰어나서 확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비즈니스를 계속 늘려갈 수도 있고 그 비즈니스를 발판으로 전자상거래건 클라우드를 발판으로 헬스케어, 뭐 금융, 럭셔리 여러 분야를 물론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지만 진출을 할 수 있어서 확장성이 높다.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갖다 붙일 수 있는 게 기업의 상장 기업의 주식의 가장 매력이죠. 이것은 채권이나 부동산이나 아니면 다른 자산이 해주지 못하는 그러한 확장성을 주식 기업들은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마존의 지난 10년 동안 매출액, 영업이익, 캐시플로우, 주당순이익은 거의 연 30% 증가를 했고 대단한 성장성이죠. 그 다음에 주가는 지난 10년 동안 같은 기간 동안 연 34%를 증가해서 매우 높은 성장을 그동안 해왔고 앞으로도 뛰어난 비즈니스 모델에 의해서 그런 성장성은 유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독경제를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뭐 대단한 개념은 아니에요. 저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디지털 환경에서 어떻게 이걸 접목시키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물건을 구매, 소유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서 1년에 한 번 아니면 매월 그 fee를 지불한다는 개념인데 금융시장, 자본시장에서 왜 구독경제를 채택하는 기업을 주목하냐면 대부분 이런 기업들은 성장성이 높고 주가가 프리미엄에 거래가 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고객과 구독경제가 그 모델이 성립이 된다면 끈끈한 스티키한 릴레이션십이 있다는 것이고 증시가 왜 이런 기업들을 좋아하냐면 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합니다. 근데 구독경제는 그 기업의 매출액이나 이익이 되게 예측 가능하거든요. 제가 가령 다음 페이지에 보여주겠지만 넷플릭스의 저희 집의 고객인데 저도 넷플릭스 어카운트가 있고 이제 미국에 있는 저희 애들 2명 다 각자 구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매달 뭐 한 12~13불을 내죠. 그러면 넷플릭스 기업 주주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한 현금으로 캐시플로우가 생기죠. 그래서 이러한 예측 가능성을 좋아하는데 실제 국내에서는 구독경제가 이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현대자동차 같은 데도 테슬라 모델을 따라서 시작했고 웅진코웨이 같이 우리 그 정수기 하는 데가 되게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 주인이 3번이나 바뀌었어요. 그 윤석금 회장이 경영하시다가 그 사모펀드인 MBK 파트너스로 경영권이 넘어갔다가 얼마 전에는 이제 넷마블 게임 회사의 아주 대표적인 기업이 인수를 했는데 여기 방준영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게임 회사가 정수기 회사를 왜 인수하냐? 그것도 프리미엄을 많이 주고. 그래서 이제 대답이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구독경제 1위인 코웨이를 우리 그 넷마블 그룹이 인수한다. 그만큼 이 구독경제 비즈니스 모델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서비스를 구독경제를 사용할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여기 한번 리스트업을 해봤는데 저는 한 뭐 20~30개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이것을 다 월 지출을 더해보면 한 수십만 원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이미 디지털 구독경제를 많이 쓰는 그런 그 개인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가령 유튜브는 뭐 월간 활성 고객이 2억 명이 넘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여기 보면 이제 이나무의 좋은 주식 연구소라는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고 넷플릭스는 월 13,500원. 최근에 이제 그 월 수수료를 한 12%, 17% 올렸다고 국내에서 언론의 비판을 받았지만 그만큼 비즈니스 모델이 좋고 구독자 입장에서는 디즈니 플러스가 다른 선택의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구독자가
2억 1천만 명이 있습니다. 저는 신문을 5개 봐요. 국내 신문 2개랑 해외 신문 3개를 봅니다. 그 다음에 금융 전문가니까 블룸버그를 구독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구독을 해서 월 피를 내고, 신용카드 몇 개 쓰고, 비자, 마스터, 아멕스 다 구독을 하죠. 그 다음에 아마존 프라임도 제가 구독을 합니다. 여기 아마존 프라임만 고객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2억 명이 넘습니다. 저희 연세대학은 아직까지 줌으로 저희가 강의를 하고 있고, 저는 쿠팡을 많이 쓰진 않지만 가끔가다 필요해서 로켓 와우를 월 2,900원을 내고 서비스를 하고 있고, 스타벅스 앱도 구독경제 개념입니다. 저는 거기다가 몇만 원 지금 저금도 해놨고, 커스트코를 구독경제로 하고, 미국 가면 우버 자동차를 부르고, 그러니까 구독경제가 저희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아주 뛰어난 기업, 고객한테 뭔가 확실한 가치 제안을 하는 회사만 구독경제로 할 수 있는다. 그래서 이 점을 20세, 1세기의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 개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기업이 성장을 할 때 항상 경영자건 대주주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주주한테 리턴을, 왜냐면 회사한테 자본을 공유했다는 말은 주주는 그거에 대한 대가를 기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크게 5가지 방법으로 주주한테 돈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배당을 주는 방법이 있고, 이익에서 나눠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익에서 배당을 하지 않고 자사주 매입을 하고, 매입한 걸 소각, 매입을 안 하면 소각은 이제 헛것입니다. 그건 단기적인 방법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기업이 성장을 해서, 상장 기업은 주가 상승을 통해서 주주한테 환원을 하는데, 그 방법으로는 기존 방식으로 증설을 하는 설비 투자, CapEx라고 그러죠. 영어로 Capital Expenditure.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R&D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기업을 인수하는, 한국 내에서 요즘 SK그룹이 M&A를 많이 하죠. 그래서 설비 투자, R&D, M&A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장기 성장성을 만들어서 주주한테 돌려주는 그 5가지 방법이 있고, 저희는 투자자인 경우에도 내가 투자한 회사는 어떻게 나한테 환원을 하나, 기업 입장에서는 내가 경영자면 어떻게 주주한테 돈을 돌려주냐를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불행히도 배당이 조금 최근에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지만 소수 주주에 대한 배려는 너무 없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코스피가 빠지는 이유도 이러한 점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자본주의가 꽃을 피는 미국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애플의 시가총액은 우리 대한민국의 GDP보다 큽니다. 애플은 지난 2년 동안 그 회사가 번 순이익보다도 많은 금액을, 그러니까 100조에 달하는 금액을 매년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이 회사는 배당도 꾸준히 했지만 매년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해서 주주한테 실제 돈을 돌려줘서 상장 주식 수가 33%가 감소하는, 남아있는 주주는 자동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주당 순가치가 50% 이상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지금 현금도 넉넉하고 앞으로도 잉여 현금 흐름이 많이 발생할 텐데 이런 돈들을 주주한테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을 보면 금년이 코로나를 극복하는 2번째 해지만 기업 이익이 좋음으로써 3분기 실적 발표한 걸 보면 많은 기업이 번 돈 중 꼭 투자해야 되는 걸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소각을 통해서 주주한테 돌려주고, 올해 자사주 매입 기준으로는 미국이 최고의 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자본시장이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가 주주를 대하는, 주주를 생각하는 마음이 변해야 된다. 첫 번째, 주가를 움직이는 가장 큰 드라이버가 기업 이익의 성장, 2번째는 배당 또는 자사주 매입 소각, 3번째는 빚이 있는 기업은 그 회사의 재무 구조, 자본 구조가 어떠냐가 이제 중요한데, 제가 여기 이제 예로 들었는데, 어떤 서울의 10억짜리 아파트를 매수한 똑같은 아파트입니다. 김 씨, 이 씨, 박 씨의 경우인데,
김 씨는 좀 현금이 여유해서 10억 아파트를 다 자기 돈으로 사고 이 씨는 5억만 자기 돈을 내고 5억은 은행에서 빌렸어요. 모기지로. 그러니까 50% 레버리지를 한 거죠. 그다음에 박 씨는 저축이 많지 않아서 2억 5천만 자기 돈이 있었고 7억 5천 전체 아파트 값의 75%를 빌렸습니다. 그래서 박 씨가 더 레버리지가 많죠. 그래서 레버리지는 어느 정도의 레버리지는 그 회사의 수익성 ROE를 자기 자본 이익률을 높여주는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경우에 집값이 10% 1억이 올랐다면 김씨 다 자기 돈을 내고 산 분은 10%의 수익을 걷지만 박씨 75%를 빌린 분은 자기 돈 2억 5천만 원만 내고 7억 5천은 빌렸기 때문에 집값이 1억이 올라간다면 금융비용은 이제 우리가 계산을 안 하면 단순화하기 위해서 그러면 1억 나누기 2억 5천 원 하면 40%의 리턴을 얻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가 아주 좋기도 하지만 과도한 레버리지는 우리 대한항공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빚이 자기 회사의 자기 자본보다도 많고 자기보다 재무구조가 더 안 좋은 아시아나를 인수한 대한항공 같은 데는 빚이 그 회사의 운명을 결정할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빚이 많은 기업은 특히 경기에 민감한 자동차, 반도체, 항공, 해운 이런 데들은 절대 빚을 지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 기업은 그것에 대한 개념이 없고 실제 한진해운 뭐 대한항공이나 뭐 아시아나는 이제 거의 망했다가 대한항공이 인수를 했죠. 이런 기업은 빚을 지면 안 되는데 과도한 채무를 져서 이런 경우에 처했다. 그래서 재무 구조가 불량한 기업은 경영자도 반성을 해야 되고 투자가들도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빚이 있는 기업은 재무 구조를 꼭 봐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본적으로 금리와 주가는 좀 거꾸로 갑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주식이라는 게 주식 가치라는 게 미래에 그 기업이 버는 그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자가 금리가 올라가면 그 분모에 들어가는 분모 숫자가 커지니까 미래의 가치가 이제 떨어지니까 주가가 하락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금리가 좀 올라간다는 우려가 있으니까 미래의 성장주들, 미국의 대표적인 성장주들이 주가가 좀 많이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지난 20년은 금리가 내려가면서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퍼가 올라갔고 앞으로 10년은 금리가 올라갈 테니까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이 좀 내려가서 시장은 조금 역풍을 맞을 것이라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기업이익의 성장성, 배당, 자사주 매입 소각, 그 다음에 재무구조, 그 다음에 금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업의 거버넌스입니다. 거버넌스는 이제 한국적인 표현으로는 지배구조인데 지배구조란 말은 약간 가불의 관계, 종속의 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저희는 거버넌스라는 말을 쓰는데 거버넌스라는 것은 회사의 대주주, 경영진, 여러 이해관계자가 같이 노력을 해서 장기적인 이익 발전을 위해서 투명하게 같이 일을 하고 그 사이에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한국 주식시장은 최근에 이번 주에서 주가가 계속 많이 빠지는데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죠. 한국 시장이 대만이나 미국이나 중국보다 할인되고 삼성전자가 애플이나 대만의 TSMC보다 할인되는 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인데 그러니까 자기 실력만큼 인정을 못 받는데 가장 큰 이유 두 가지는 지배구조, 거버넌스가 취약하다. 대주주 중심으로 경영을 하니까 소수주주의 권리가 침해되고 보호를 못 받는다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경제 및 산업 구조는 가장 그 시클리컬 경기에 민감한 구조입니다.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세계 경제 성장률의 레버리지가 큽니다. 과거보다 그 변동성은 좀 줄어들었지만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 경기의 부침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2021년에 우리나라 기업은 이익이 100% 증가했지만 저 개인적으로 내년에 감익 이익이 감소할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본 집약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고정비가 많아서 이익의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밖에 없다.
세 번째는 정부의 과도한 간섭. 멀쩡한 한국전력이라는 기업이 다 망가졌고, 왜냐하면 탈원전이라는 그런 정책을 수단하다 보니까 하나의 그 대표적인 기업이 망가졌고, 우리나라의 금융은 관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금융지주사의 밸류에이션이 중국 공산당이 소유하는 중국 4대 은행 밸류에이션보다 낮습니다. 말이 안 되죠. 가장 큰 이유는 관치인데 그러한 부분도 디스카운트 요인이고, 마지막으로는 대한민국이 불행히도 자연 인구가 우리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수의 성장성이 상당히 우려가 된다. 이러한 네 가지 점이 복합적으로 결합이 돼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인데, 이 점은 정부도 진짜 명심을 해서 노력을 해야 될 거고, 우리 모든 국민이, 그 다음에 정책 당국자, 기업들이 같이 노력을 해서 해소를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